진짜 전략으로 오늘 이 시간도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정말 끝까지 우리 증시는 힘들었어요. 네. 금요일에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 정말 이제는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가 이 같은 우려까지 시장이 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또 금요일장 미국 증시는 올라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빅 이벤트가 또 산재해 있는 한 주가 되겠는데 네. 반등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 증시는 신용 반대 매매만 안 터지면 네. 조금 체감하는 부분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우려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항상 이제 돌연변이 때문에 문제인데 델타 변이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의 영향이 겹쳐지게 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먼저 테이퍼링 스케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2, 5, 8, 10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금리 결정 회의가 없으니까 8월 달하고 9월 달을 비웠는데 그 8월 달이 비었는데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때 열리니까 그때 뭔가 중요한 얘기 하겠지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를 뻥 터뜨려서 그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신경 쓰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글로벌 공조와 관련된 거.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딱 하고 나면 신흥국들이 따라서 확 올리면서 자금 유출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요동을 쳤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사라졌죠. 그게 남유럽 사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IMF 사태 때부터 남유럽 사태까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금리 올리기 전에 신흥국한테 얘기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조라는 이름을 달고 니들이 먼저 올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취할게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말을 뱉었으니까 중앙은행에 최신이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고용지표 확인하고 회복세 보이지 않으면 테이퍼링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춰보면 8월 달 고용지표가 9월 초에 나오고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 FOMC 회의에서 우리 앞으로 테이퍼링 할게라고 하고 11월 달에 결정 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가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료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IOER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IOER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0레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시면 모기지와 국채 시장에서 페드가 1,200억 달러를 매월 사줍니다. 근데 그 채권을 누가 다 던지느냐? 글로벌 IB들이 던지죠. 그러면 걔들은 현금을 갖고 갑니다. 그 현금을 갖고 가서 대출을 해주든 주식을 사든 다른 채권을 사주든 돈이 돌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다시 잡아다가 연준에다가 0.15% 받고 다시 예치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재무제표상에 바꿔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지 돈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연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규모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거가 1조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이걸 한쪽에선 사주고 한쪽에선 돈 다시 빨아들이고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실질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도 감안하고 국채 금리도 감안하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S&P 지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나 장기적으로 S&P는 어차피 오르니까 월급 받는 거에 적립식 펀드 형태로 ETF 지수형으로 윗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겪는 투자 환경, 기대 수익률 자체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예전부터 와서 14,000선에 오면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 이거 정 떨어진다, 이거 주식 이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 서프라임이라는 닷컴 버블 혹은 87년도에 폭락했던 22% 하루에 폭락했던 그 수준까지 어떤 거냐면 투자했을 때 그만큼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거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네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어디냐면 오일 쇼크 나거나 베트남 전쟁 끝나고 그때 경제 흔들릴 때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네. 초과 공급으로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수준까지 지금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워런 버핏을 흉내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내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수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여기서 적립펀드로 이렇게 비싼데 여기서 넣어야 되겠느냐. 이게 해소가 되려고 하면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인플레가 팍 꺾여갖고 마이너스 인플레가 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조정받아야 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마이너스 인플레가 돼서 디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경제가 부러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 실적은 보나마나 빠질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상당히 비싼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계속 나와서 나스닥 계속 힘들다고 뭐 저거 하고 인버스 하자고 했는데 왜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파란 선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크게 안 올라갔습니다. 저도 제가 인버스를 제 계좌로 한번 쳐보는데 5% 10% 뭐 이 언더입니다. 그 네. 먹어도 별것 아닌데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일정한 어떤 큰 종목들 그거는 성장주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글로벌리하게 독점 체계를 갖고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수조 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 자체가 그로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장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독점적인 현금 캐시플로우 주식이고요. 옛날에 월마트나 우리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나스닥 지수는 올랐죠. 그런데 성장주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돈을 못 벌어도 나중에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야라고 하는 것들은 벌써 3월부터 빠져서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거죠. 금리가 테이퍼링이 되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주식들이 빠질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하는 거가 대여섯 개 되는 종목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나스닥 지수는 좋은데 내 주식은 왜 안 오르지? 그러면서 뭐 델타 변이 때문에 금리 안 올라갈 거야. 국채 괜찮을 거야. 성장주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투자해야지. 적립식으로 넣자 하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니까 계좌 잔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초부터 주초부터 비관론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든 말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투자하고 업종을 내가 선택해서 나는 그거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큰 틀로 봤을 때 금리를 낮추면서 극우 효과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을 보였던 13년의 정책이 끝나가는 거죠.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걷든 국채를 발행하든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경제도 좋아지는 구조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나스닥이라든가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낮은 금리, 낮은 관세, 낮은 법인세, 느슨한 독과점 금지, 원활한 밸류체인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흔들림이 생기는 과정에서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나이브하게 윗방향이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 지금 계좌가 들여다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조금 변화를 주고 조금 뒤로 빠지시면서 밸류에이션이 되는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야말로 최근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잖아요. 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만 보더라도 올해 사상 최고치 기록한 것이 아마 40번이 넘을 거예요. 40번은 네. 전후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지수상 상단을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잭슨홀 미팅이 될 텐데 사실 그 전에도 경제 지표가 많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지표 발표에도 물론 주목을 하겠지만 그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관망, 혼조 심리가 좀 강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수 자체는 예. 제 생각에는 11월 뭐 이렇게 막상 움직이기 전까지는 11월 되면 이제 좀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장은 버틸 것 같아요.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타격이 되는 부분들은 없는데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스프레드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과 전부 다 같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채권이 없어서 투자 못할 정도로 다 돈이 배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나쁜 주식에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쪽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급격하게 시장을 타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드라스틱하게 다이빙을 하는 흐름은 안 나올 거고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고 해도 딱히 다른 데 투자할 데 없으면 그냥 쥐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다만 윗방향으로 보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계좌가 부러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번 주에 뭐 PMI라든가 신규 주택 판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GDP 이것도 어차피 나왔던 거에 대한 확정치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 없습니다. 이제 PCE라고 하는 건데 PCE라고 하는 거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CPI라고 하는 것과 PCI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볼까요? PC하고 CPI인데 보시면 여기 갈색으로 튀고 있는 변동폭이 더 큰 거가 CPI라고 보시면 되고 네. 변동폭이 작은 게 PCE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요 두 개의 차이는 집값입니다. 렌트에 대해서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집값을 빼버린 게 PC이고요. 옷 좀 사고 뭐 가서 뭐 휘발유 넣고 하는 거가 반영 비중이 조금 높은 거가 PC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값이 튀었을 때는 CPI가 조금 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2%가 넘어서기 시작하는 요 구간을 보시면 여기죠. 2016년, 17년, 그다음에 19년 이 PCE 지표가 2% 넘어가면 금리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실제로 금리를 땡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 넘은 지 한참 됐고 그렇죠. 지금 4% 가까이 됐는데도 트랜지터리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한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지금 4%인데 이게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원 의장도 그러니까 뉴욕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죠. 그 양반이 얘기했죠. 연준이 그거에 대해서 안 땡기면 국회에서 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이 PCE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도 최대한 노력한 겁니다. CPI에다 걸어놓고 물가와 관련된 제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 그 지표를 2012년부터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번 발표는 잭슨홀 미팅뿐만 아니라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가 지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떨지 우리 시장에서 반대 매매만 그래도 안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3% 정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7% 정도 주간 단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한다면은 반대 매매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용융자 부분이 사상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그 부동산 발이에요. 부동산이 좋아지면 주식으로 들어오지.
나 돈이 뭐 10억 있는데 주식부터 하고 부동산 사는 사람은 거의 증권맨들 말고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빠졌냐? 미국 멀쩡한데 우린 미국하고 친한데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보았을 때 중국의 프락시라는 거죠. 뿌락지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긴축할 것 같으면 와서 한국 시장부터 공매도 치고 거기서 돈 빼가고 환율 피고 그렇게 하는 거에 맞은 건데 생각보다 맷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2019년 이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19년 이전에는 중국 살짝만 흔들리고 경제 성장률 1%만 덜 나온다 하더라도 15%씩 지수 다이빙 했거든요. 근데 국내 수급을 개인 투자가들이 떡하니 받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팔아대도 버텼다라고 하는 정도로 위안을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 잔고가 25조인데 이게 다 털리는 건 아닙니다. 옛날보다 나은 건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대형주를 신용으로 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변수는 이 돈이 대부분이 패닉 바잉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부동산도 샀는데 돈은 모자라고 빚은 잔뜩 냈는데 그러면 마통이든 이금융권이든 갔다가 주식 한번 해서 먹을까? 라고 하면서 찔러 넣은 돈이 많은데 네. 마이너스 나니까 신용담보까지 빌려가지고 넣었던 초보 투자자들의 어떤 아마추어적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행태들은 여기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미국이 올라져서 다행인데 여기서 오늘 드라스틱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팔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 전화들이 많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금융위에 금리를 올리면 부담을 해요. 그래 이자 좀 더 내더라도 내가 마통 연장해서 주식 더 갖고 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마통을 잠가버리거나 1억 대출해 주던 걸 8천만 원으로 깎아서 2천 갚어라고 얘기하면 주식 다 팔아서 갚아야죠. 그러면 비자발적인 청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조인다거나 금융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권과 은행 쪽에서는 꼼짝없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DR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25가 넘어서면서 종목들을 압축하시고 주요 종목들만 가져가시자고 했고 100이 넘어서부터는 이거 빠져서 75까지 가면 위험하다고 했고 75 쪽에 가보면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반등입니다. 반등은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아는 테이퍼링 텐드럼이라든가 지난번에 빠졌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던 그 상황까지도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100개 종목이 있으면 25개 종목 빼놓고 나머지 75종목은 다 하락하는 건데 그 하락폭이 5%냐 10%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1%만 빠져도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밀어올릴 힘이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요 지표로만 본다면 반대 매매 터질 때 밑에다 걸어놓고 사놓으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돈줄을 죄면 이게 다 신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으로 못 버는 건 괜찮습니다. 13년 상승장인데 왜 끄트머리 와가지고 여기서 용기를 내서 신용하고 왜 성장주를 인재서에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본인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신약을 써서 이 종목이 뭐 급락을 하게 된다면 강제로 또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부분은 정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앞서서도 지수가 어떻게 되든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률이 좋으면은 뭐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거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선별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인데 네. 우리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유망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원익 PN이라든가 뭐 네. 테스나 네페스는 조금 안 좋았고 실적 부진했습니다. 테스나는 괜찮았고요. 뭐 시장 대비해서 원익 PN이 같은 거는 충전 인프라, 시그넷 EV와 같이 합쳐서 미국이 거의 뭐 10조 원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할 거고 150km마다 충전 인프라 다 갖추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 넓은 미국의 150
킬로미터로 끊어보면 엄청나겠죠. 거기에 뭐 중국 들어갈 거냐, 일본 들어갈 거냐, 한국 들어갈 거냐라고 해서 3파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 20%만 먹어도 이런 업체들한테는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3기 이거 알루미늄 하우징 관련된 업체인데 전기차 부속 부품입니다.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든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채택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질 때 빠지더라도 밑에서 더 맘 놓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목 에스폼 지금 자꾸 고층 15층 제한 20층 제한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고 35층 50층까지 끌어올리면서 높이 지어서 주택난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한쪽 방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지키기 위한 건축 자재 중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요 회사의 실적은 앞으로 2, 3년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한번 잘 보시면 뭐 틀림없이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